이건 2003년 7월경 여름에 겪은 일입니다. 그때 저는 모 지역으로 여행을 가려고 계속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안 구해졌어요. 그날도 집에서 벼룩시장 보고 이곳저곳 열심히 연락했는데 전부 다 안 됐어요. 그만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하다가 문득 한쪽 페이지 구석에 있는 공고가 눈에 띄었어요. 거기엔 한 온천 호텔에서 파트타임을 구한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주소가 제가 여행 가려고 했던 바로 그 지역이더라고요. 조건은 여름 시즌만 일하는 거였고 시급은 그저 그랬어요. 하지만 숙식 제공 조건이 나름 끌렸어요. 그래서 일단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당장 내일이라도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수월하게 알바를 얻고 맘 편히 잠들었죠. 다음날 눈을 떴는데 왠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씻으려고 욕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난생 처음으로 다크서클이 생겼더라고요. 몸살 기운도 느껴지고 순간 그냥 가지 말까? 생각이 들었는데 호텔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준비 중이냐 묻길래 출발하려 한다고 했죠. 그러자 목소리를 들으니 어디 아픈 것 같다며 온천에서 푹 쉬고 일을 시작하자 하더라고요. 저는 그 배려에 감동했고 정말 이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더라고요. 아픈 몸을 이끌고 차비만 달랑 챙겨 KTX에 탔어요. 그리고 한참을 달려 호텔 근처의 역에 도착했죠. 호텔까진 전철로 갈아타고 조금 더 가야 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산이 없었던 저는 꼼짝없이 비를 맞았고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죠. 그렇게 겨우겨우 전철 플랫폼까지 걸어가다 어떤 할머니랑 부딪혀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제가 전철에 타는 걸 막무가내로 막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랑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전철은 가버렸어요. 할머니에게 대체 왜 이러시냐 하니까 내 덕에 화를 피한 줄이냐 하러 라며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더니 가버리셨어요. 할머니 때문에 시간도 많이 지났고 몸 상태도 최악이라 할 수 없이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몸살 기운이 사라지고 다크서클도 없어지더니 심지어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까지 들었어요. 정신이 좀 들자 호텔의 자초지종을 설명해야겠다 생각하고 전화했어요. 지금 거실 전화는 없는 기이하게도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이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을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러다 그게 생각났어요. 제가 처음에 호텔에 전화 걸 때 그쪽에서 필요한 것과 주의사항 같은 걸 말해주면 나중에 다시 한번 듣고 적어두려고 핸드폰에 통화 녹음을 해뒀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그걸 들어봤어요. 네, 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공고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아, 네. 막상 들어보니 특별한 것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기분 나쁜 잡음과 함께 목소리를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소리가 끊겼어요. 녹음이 제대로 안 된 건가 싶어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통화 당시 전혀 듣지 못한 어떤 아이의 음성이 녹음된 거예요. 거기다가 통화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정체불명 노인의 목소리까지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가위에 눌린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 일은 제 머릿속에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통화 녹음을 듣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경험한 이야기예요. 저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았어요. 가끔 학교 근처 작은 공원에서 혼자 놀곤 했는데 어느 날 공원에서 처음 본 언니가 말을 걸었어요. 언니는 저에게 과자를 주며 친근함을 표현했지만 저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언니와 바로 친해지진 못했죠. 그렇게 언니와 공원에서 몇 번 마주치다가 한 번은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언니가 저를 구해준 일이 있었어요. 이 계기로 저의 경계심은 완전히 허물어졌고 언니가 준 과자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뒤 언니가 저에게 내일 아침에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을래?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니가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다음날 아침 일찍 언니 집에 갔어요. 언니는 아파트에 혼자 사는 듯 했어요. 집은 무척 깔끔했고 책이 많았어요. 늘 저에게 주던 과자 몇 개가 보였고요. 저는 책을 읽으며 언니와 시간을 보내다 문득 언니의 직업에 대해 물었어요. 그러자 언니가 조금 생각하는 듯 하더니 낮에 쉬고 저녁에만 일해 라고 말했어요. 저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언니는 다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이 가야 할 곳에 데려다주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 이상은 말해주지 않았고 미소만 지었죠. 언니 집에서 재밌게 놀고 난 후 한동안은 언니를 만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던 어느 날 등교했는데 같은 반 친구가 엄마가 돌아가셨다며 결석했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 저녁에 외출했는데 밖에서 우연히 언니를 봤어요. 그런데 언니는 누군가와 함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오늘 결석한 친구의 엄마였어요. 제가 놀라 바라보고 있는 사이 둘은 금세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저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방금 언니와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 후 꽤 긴 시간 동안 언니를 만날 수 없었어요. 저는 언니가 혹시 귀신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언니가 정말 귀신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자 소식이 궁금해져서 몇 번 아파트에 찾아갔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항상 집에 없었죠. 이젠 정말 지쳐서 포기하려다 마지막으로 아파트에 한 번 더 가봤는데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는 오랜만이라며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막상 언니를 만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저에게 본 거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고 언니는 평소와 같이 저에게 과자를 줬어요. 우린 서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짧은 침묵 끝에 저는 언니에게 그날 왜 그 아줌마랑 같이 있었어? 라고 물으니 언니는 그게 내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좀 더 용기를 내어 언니에게 그 아줌마는 정말 돌아가신 거야?
언니 혹시 귀신이야? 라고 물었어요. 언니는 미소 지으며 나 귀신 같은 거 아닌데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어서 언니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고 언니는 대부분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저는 그런 언니가 아주 솔직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는 사이 어느새 저는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돼버렸고 언니 집에서 나왔어요. 그때 언니의 얼굴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바로 다음 날 언니와 또 만나기 위해 아파트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언니는 집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언니를 볼 수 없었어요. 이렇게 영영 언니를 만나지 못할 것 같았던 저는 마지막 수단으로 언니 집의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언니에 대해 물었죠. 그런데 옆집 사람이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는데? 라고 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그 뒤로 언니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지금 떠올리면 혹시 내가 꿈을 꾼 건가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언니에게 받았던 과자, 언니 집에서 읽었던 책, 이 모든 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저주대행 일을 했었어요. 제가 일하던 회사는 저주대행과 함께 인터넷에서 오컬트 심령 등을 주제로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오래전부터 하던 곳이라 인지도가 꽤 있었죠. 회사에서 저의 주 업무는 구두 계열 저주 대행으로 고객이 저주하려는 대상의 손톱이나 머리카락을 회사로 보내주면 제가 그걸 구두 인형에 넣어 주문을 외운 뒤 바늘로 찔러 저주의식을 진행하는 거였죠. 의식 과정은 모두 사진으로 남겨 고객에게 보내야 했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저주 대행일은 비용이 특히 비쌌는데 대신 고객이 3개월 이내 효과를 보지 못하면 환불해준다는 규정이 있었죠. 사실 전 미신이나 저주 같은 건 믿지 않았지만 직업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솔직히 좀 찝찝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월급이 괜찮았고 할 일만 하면 딱히 터치하는 사람도 없어서 큰 불만 없이 다녔어요. 그렇게 일 시작하고 3달쯤 됐나? 갑자기 온몸에 발진이 나더라고요. 병원에 갔는데 정확한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걸 시작으로 저에게 불길한 일이 일어났죠. 키우던 고양이가 어느 순간 저를 피하더니 평소 집에서 보지 못한 커다란 바퀴벌레를 밟지 않나. 그런데 그중 제일 무서웠던 건 아버지의 변화였어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새벽 3시만 넘으면 나갔다가 동틀 무렵에 온통 더러워진 채로 돌아오시더라고요. 제가 어디 갔다 왔냐 물으면 전혀 기억을 못 하셨고요. 한동안은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불안하게 지냈고 그래서인지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부쩍 많아졌죠. 그날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방한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순간 저는 겁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고 온몸이 마치 가위 눌린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작게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발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왔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거기 누구야? 하고 소리쳤는데
어둠 속에 서 있던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어요. 반쯤 넋이 나간 얼굴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제 목을 조르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에게 몇 번이고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숨이 점점 더 가빠지는 순간 불현듯 제가 이제껏 회사에서 진행한 저주의식이 떠올랐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냥 일로 한 것뿐인데 저는 저주 대행일과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하게 됐어요.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어요. 악몽이었나? 끔찍했던 아버지의 악몽을 꾸고 나니 저는 더 이상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약 일주일 뒤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자 정말 거짓말처럼 악몽도 괴이한 일도 모두 사라졌어요. 그 뒤 몇 개월이 지나서 친구에게 제가 겪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니까 친구가 어느 도인 같은 사람을 소개해줬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본래 부두 계열의 저주의식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 무서운 재앙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악몽에 아버지가 나타나 자식을 위기에서 구해준 것이라고. 저는 고등학생 시절 약 2, 3주 동안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던 적이 있어요. 너무 무서웠던 악몽이라 지금은 그 꿈에 대해선 거의 잊어버렸지만 엄마 말에 따르면 제가 잘 때마다 비명 지르며 아주 괴로워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밤새 시달리다 아침이 되면 온통 땀에 젖은 상태로 일어났죠. 그 때문에 저는 밤이 너무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항상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요. 저희 부모님은 악몽 때문에 저를 데리고 병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용하다는 무당까지 다 찾아가 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부모님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죠.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는 바로 최면술사였어. 아버지는 몇 년 전 그가 불안 증세를 치료해 준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미 거의 포기 상태라 별다른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최면술사가 제안한 것은 악몽을 잊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힘들겠지만 악몽을 떠올려 자신이 준 한지에 모두 써달라고 했어요. 그의 말에 따라 제가 고통스럽게 악몽을 한지에 천천히 써넣자 최면술사는 그것을 받아 미리 가져온 상자에 넣고 입구를 단단히 봉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오직 자신만이 아는 어떤 장소에 숨겼죠. 그러자 불가사의하게도 그날 밤 바로 악몽에서 해방되었어요. 그 뒤 체면술사는 부모님에게조차 상자를 어디 숨겼는지 알려주지 않았고 더 이상 악몽을 두려워 말라고만 했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상을 되찾았고 제가 성인이 된 지금까지 별탈 없이 아주 평온하게 살았는데 최근 저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 꿈은 끔찍한 악몽 같은 건 아니었는데 기이하게도 항상 똑같은 내용이었죠. 그건 놀랍게도 최면술사가 상자를 숨기는 장면이 있어요. 어느 나무 아래에 상자를 파묻고 있었는데 저는 그곳이 우리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임을 쉽게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매일 아침이 되어 꿈에서 깨고 나면 저는 엄청난 불안감에 사로잡혔어요. 혹시 누군가 상자를 파내서 열면 어쩌지 하는 악몽보다 훨씬 더 무서운 불안감에 제가 고등학생일 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애는 소심한 저와는 달리 활발한 성격이었죠. 어느 날 둘이서 복도를 걷다 담임 선생님과 부딪혔어요. 그 충격으로 선생님이 늘 지니고 다니시던 봉투를 떨어뜨리셨는데 안이 살짝 보였죠. 거기엔 가느다랗고 하얀 무언가가 들어있었어요. 선생님께 이게 뭐냐 물으니 예전에 기르던 고양이 유골인데 성불을 바라며 지니고 다닌다고 하셨어요. 그리곤 바로 가버리셨죠. 그즈음 학교에서는 괴담이 떠돌고 있었어요. 예전에 학교에 피아노를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 연주 실력이 좋아 장래가 유망했고 당시 남자친구도 사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애는 원인 모를 자살을 했어요. 그 뒤 밤만 되면 죽은 여학생이 음악실로 찾아와 피아노로 아주 슬픈 곡을 연주하고 있다고. 친구는 저에게 괴담이 진짜인지 확인해보자 했고 거절 못하는 성격이었던 전 얼떨결에 친구를 따라갔죠. 친구는 어쩐지 선생님의 고양이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이런 괴담이나 사후세계에 관심이 생긴 듯 했어요. 우리는 늦은 밤 집에서 나와 학교 음악실로 향했죠. 그런데 정말로 음악실에선 피아노 멜로디가 들려왔어요. 우리가 소리를 따라 음악실 문을 열자 괴담처럼 교복 차림의 여자애가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게 보였죠. 확실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 할 정도로 예뻤어요. 동시에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졌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여학생은 양손에 손가락이 없었어요. 손바닥으로만 건반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친구가 제 등을 톡톡 두드렸어요. 저는 친구의 시선을 따라보고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어요. 거기엔 어떤 남학생이 서 있었는데 하염없이 여학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피가 묻은 뭔가를 소중한 듯 들고 있었고요. 저건 손가락이다. 틀림없이 저 여학생의... 우리는 그걸 깨닫고 공포감에 사로잡혀 비명을 지르며 음악실에서 뛰쳐나왔죠. 그 후 저는 친구와 만날 때마다 그날 겪은 일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그 남학생은 여학생의 연인인 게 확실해. 하지만 그는 왜 손가락을 들고 있었지? 혹시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손가락 잘려 피아노를 치지 못하게 되자 자살한 게 아닐까? 아, 도저히 모르겠다. 우리는 많은 가설을 세웠지만 망상만 커질 뿐 결국 결론을 내진 못했죠.
그런데 얼마 후 친구가 행방불명 됐어요. 학교엔 친구가 음악실 귀신에게 홀려 자살했다는 괴담이 돌았죠. 하지만 전 그런 말을 믿지 않았어요. 친구가 누군가를 찾아갔다고 생각했거든요. 얼굴을 한 번 보고 확신을 가질 만한 그 사람에게. 아마도 친구는 확신이 생기자 곧장 그 사람의 집으로 향했을 것이고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것은 정말 고양이 뼈인가요? 라고. 저는 친구와 교토로 여행 간 적이 있었어요. 당시 저희는 예산이 꽤 빠듯했는데 마침 저렴하고 오래된 여관을 발견해 예약했죠. 여행 첫날 숙소에 도착한 우리는 각자 짐을 풀고 방에서 같이 맥주를 한잔 했어요. 그러다가 분위기가 좀 처지는 것 같아 제가 방에 불을 끄고 친구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두운 방 안에서 서로 돌아가며 무서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보통 이렇게 오래된 여관은 밤에 귀신이 나온대. 그래서 액마기용 부적도 여기저기 숨겨져 있다고. 우리 그게 정말인지 한번 찾아볼까? 그런데 그때 저도 무슨 용기가 났는지 선뜻 그래? 같이 찾아보자 라고 했죠. 우리는 밤새 정말 뭐에 홀린 듯 방을 뒤졌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 문득 천장 한가운데 점검구가 눈에 띄었어요. 보통 점검구는 화장실 천장에 있는데 여긴 이상하게도 방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어느새 친구가 의자를 가져와 점검구를 열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곳에 머리를 넣는 거예요. 조금 있다 야, 여기 뭔가 있어 라고 하더니 천장에서 뭔가 빼내서 바닥으로 던졌는데 새빨간 종이로 감싼 목각 인형이었어요. 인형은 아주 오래전에 올려놓은 건지 검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빨간 종이에 새겨진 표식은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죠. 그때라도 멈췄어야 했는데 제가 무서워 그거 위험하니까 원래 있던 데 돌려놔 라고 말하니 친구가 아무 말 없이 인형을 들어 천장에 돌려놨어요.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시간도 이미 자정을 한참 지나서 우린 일단 각자의 침대로 갔죠. 저는 친구가 했던 말이 걸려 밤새 잠을 설쳤어요. 다음날 아침 친구가 헛것을 보는 듯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만둬! 오지마! 오지마! 제가 친구를 진정시키려 야, 정신 좀 차려! 라고 했죠. 그러자 친구는 벽에서 손이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친구 말에 놀라 혹시나 해서 벽을 살펴봤는데 검붉은 손자국이 나 있었어요.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친구를 데리고 급하게 필요한 것만 챙겨 당장 여관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친구는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죠. 하지만 그날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그 여행은 이상한 일투성이었어요. 뭐에 씌인 것처럼 평소 무서운 걸 싫어하는 제가 방에서 불 끄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고 했었고
친구도 생전 처음 듣는 부적 이야기를 하질 않나. 그 방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천장에서 인형과 부적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상상만 할 뿐입니다. 지난 월요일 올해 초 회사에서 채용한 신입 대졸 인턴 사원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녀는 저희 부서에서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정직원이 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오전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 간다던 그녀가 몇 시간째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걱정이 된 저는 다른 여직원을 보내 확인을 부탁했는데 여직원이 제게 그녀가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 겁에 질린 목소리로 여기서 일할 수 없다며 짐을 가져다 달라더니 그대로 도망치듯 가버렸다고 했어요. 다음날 그녀는 회사에 다니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죠. 저는 관리자로서 그녀를 설득해 직접 만나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사실 처음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부터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그날 자리를 배치받고 무언가 목격했는데 책상 아래에 앉아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어떤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겁에 질려 화장실로 도망친 거였죠. 그런데 그녀가 설명한 여자의 인상착의를 듣다 보니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예전에 퇴사한 사람이었는데 사실상 그건 해고였죠. 그리고 오늘 신입에게 배정한 자리가 바로 예전 그 사람의 자리였어요. 저는 이 사건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고 어렵게 주변에 영적인 능력이 있는 지인의 조언을 구해 소금과 부적을 준비한 후 사무실로 돌아가 문제의 자리를 살펴봤죠. 하지만 달리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별 생각 없이 바닥에 깔려있던 카페트를 들췄는데 거기엔 아주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카페트 아래에 약간의 빈 공간이 있었고 은은한 향냄새와 함께 회사 워크숍 단체 사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을 저주하는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매우 놀란 제가 영적 능력자 지인에게 다시 의견을 구했죠. 그가 말하길 그건 직접 손대면 안 됩니다. 봉투를 구해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넣으세요. 그리고 소금을 채워 넣어 준비한 부적으로 봉해 가까운 절에 맡기도록 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따랐고 지금까지 이 일을 회사의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그렇게 회사는 다시 평온함을 되찾았지만 가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 때면 홀로 조용히 카페트를 들춰보곤 합니다. 이것은 제가 대학에 다닐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저는 자취하던 곳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 기분 전환도 할 겸 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학교 근처에 있는 부동산 아줌마에게 제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죠. 아줌마는 제게 학교 근처 집 몇 군데를 추천해 주시며 그중 한 곳에 대한 설명이 담긴 봉투를 건네줬어요. 그 집은 역에서 2분, 학교에선 20분 거리에 있었는데 월세 20만 원에 보증금과 수수료가 없었어요. 건물은 지은 지가 꽤 된 편이지만
방도 넓고 가구와 서랍장도 있었고 부엌에는 냉장고 놓을 공간도 충분했죠.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월세가 그 가격이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 집 같아 아줌마에게 물으니 사실 그 집은 괴이한 일이 계속해 일어나 세입자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몇 번이나 도망간 곳이라고 했어요. 집주인이 그냥 두기 아까워 싼 월세를 걸어 내놓은 것이지만 부동산 입장에선 괜히 나쁜 소문이라도 나면 곤란하니 웬만하면 그 집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월세가 너무 싸서 그 집으로 결정했죠. 그렇게 입주하고 사흘 뒤, 한 새벽 2시쯤 됐나?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벽을 긁는 소리 같은 거였는데 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죠. 그러는 사이 소리는 계속 이어져 점점 이동하더니 이제는 커튼이 쳐져 있던 창문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 망설이다 호기심에 살짝 커튼을 열어봤죠. 창밖에는 머리카락이 긴 어떤 여자가 어둠 속에서 손으로 벽을 긁어대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커튼을 치고 부엌에서 소금을 가져와 창문 옆에 놓은 후 다시 잠을 청했죠. 다음날 부동산 아줌마에게 찾아가 역시 이 집은 귀신이 나오는 것 같다고 하니 다른 집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거절했죠. 그 이후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자다가 시선을 느껴 몇 번 깨기도 했어요. 그럴 땐 어김없이 창밖에 그 존재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마다 애써 무시하고 잠을 청했죠. 이런 상황은 졸업 때까지 지속되었는데 최근 저는 학교 근처에 직장을 구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죠. 솔직히 이곳은 저에겐 아주 만족스러운 집이니까. 거울 속 뒤편이 무서워서. 뭐? 그녀가 갑자기 의외의 말을 꺼내 저는 깜짝 놀랐죠.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며 물었어요. 무섭다니 뭐가 말이야? 꽤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는 대답했어요. 뒤편 말이야.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뒤편에서 무언가 나올 것만 같아서 무서워. 저는 그녀와 고등학교 동창이고 지금은 서로 사귀고 있어요. 평소 성격도 밝고 그늘이 없어 친구들도 많고 활달한 아이인데 그래서 더욱 그녀가 갑자기 꺼낸 이 이상한 얘기가 납득이 되지 않았죠.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진지하게 물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녀는 사흘 전쯤 머리를 빗으며 거울 앞에 앉았을 때 등 뒤에서 무언가의 기척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그 후로 계속 그런 기척을 느끼는 거야? 응. 내가 감인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생각할수록 더욱 무서워져서. 그녀는 화장대 거울에 비친 저의 뒷모습을 주시하며 말했어요. 저는 무서워하는 그녀를 달래주며 말했죠. 거울 속에서 기척을 느끼는 건 자꾸 거울을 의식해서 그런 걸 거야. 그래, 그럴지도. 그녀가 제 말에 호응하며 말했지만 얼굴은
어딘가 불안한 표정을 지닌 채였어요. 아무래도 불안하다 싶을 때는 언제든 전화해도 괜찮아. 그녀는 부끄러운 듯이 웃었죠. 그날 밤 이를 닦으려 세면대의 거울을 바라보는데 불현듯 뒷골에 서늘한 공기가 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섬찟해서 돌아보니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묘하게도 그녀가 말한 대로였어요. 신경 쓰면 안 돼. 그렇게 되뇌이며 돌아섰는데 순간적으로 거울에 어떤 여자가 보였어요. 저는 그날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웠죠. 다음 날 평소처럼 그녀와 만났지만 어제의 일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를 겁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어째서인지 어제 본 거울 속 여자의 눈동자가 그녀와 무척 닮아 있었으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 어느 지역의 번화가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사는 곳은 지은 지 40년쯤 된 상당히 낡은 빌라였지만 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딱히 불만을 말할 처지도 아니었죠. 부모님과의 마찰로 쫓겨난 거나 다름없는 독립이었으니까. 하지만 막상 들어와 살다 보니 나름 햇빛도 잘 들었고 오래된 건물치고 벽이 두꺼운지 옆집 소음 같은 건 거의 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역시 낡아서 그런지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제법 났어요. 특히 저는 2층 끝집에 살았기 때문에 혹시 아래층에 소리가 들릴까 해서 더 신경이 쓰였어요. 당시 저는 일도 하지 않고 밤낮으로 인터넷만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 갔다 방에 들어와 문득 천장을 봤는데 검은 점 같은 것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벌레인가 싶어 불을 켜니 그 순간 사라져버렸고 단순히 잘못 본 걸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거의 매일 반복됐어요. 게다가 그것은 날이 갈수록 점점 커졌고 이제 점이라기보다 마치 얼룩처럼 변해갔죠. 혹시 윗집 사람이 죽어 시체 썩은 물이 번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마침 여름이기도 했고 하지만 기이하게도 냄새가 전혀 없었어요. 그것은 밤에 불을 끄고 있을 때만 나타났기에 작은 조명을 준비해 항상 켜둔 채 지냈죠. 그러다가 갑자기 천장에서 물방울 하나가 이마로 떨어졌어요. 물이 새는 건가 싶어 손으로 닦아봤더니 그건 정체불명의 검은 액체였죠. 다시 천장을 보니 검은 얼룩은 더욱 커져 있었고 이번엔 뺨에 검은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순간 저는 기겁하며 바로 불을 켰고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출근 시간이 되자마자 관리회사에 연락했죠. 제가 위층에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관리인이 윗집에 가봤는데 윗집 주민은 멀쩡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결국 저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며칠 뒤 이사했죠. 그 대가로 위약금까지 내야 했고요. 지금은 PC방이나 친구네 집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어요.
그 일을 겪은 후 저는 매일 밤 어두운 방 안에 혼자 남으면 나도 모르게 천장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